자, 이번 순서는요, 자연계열 논술고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학교육과 이용화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학교육과 이용화 교수입니다. 이번 자연 모의 논술을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이 전체적인 문항 구조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은요, 수리 문제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형은 아니고 굳이 과학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수학 문제만 나오니까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타 학교들하고는 좀 달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과정 내에서 나온 문제들이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소재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들조차도 교과서 내에서 소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항 구조들을 조금 바꾼 형태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서 그것들을 잘 기술하느냐가 논술 전형, 특히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서 합격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부하고 논술하고 섞어서 내지만 학생부보다도 논술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요. 인문보다도 여기 수리 쪽에서는 답의 적절성에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잘 풀어나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수리 논술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사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 후에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도대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소재를 선택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형식이라든지 난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능 시험의 수학 문제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서술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보다는 난도가 조금 높지만 그와 비슷한 서술형 문항의 것들을 연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수능 준비하는 거 외에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저희가 조금 맞추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능 정도의 난이도 정도에 머물 거면 굳이 저희가 또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출제를 하려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오늘 이제 보았던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출제했던 내용들에서 사용한 소재는 로그 함수, 그 다음 포물선, 그 다음 미분,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보시면 늘 자주 연습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러니까 서기 전후 해갖고 한 12,000년간의 인구 증가율에 대한 추정표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함수 그래프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끔 했던 거는 왼쪽 편에 있는 Y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구수를 갖다가 우리가 PT라고 했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로그 P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계표도 자주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그 함수는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 같은 경우 특별히 자주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설명들을 꼼꼼하게 읽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읽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걸 해석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들었을 거고, 그걸 기술하는 것이 아마 조금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그 문제들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문제들을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농경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산업화 쪽에 있는 그 구간에서의 해당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 후 이제 1600년 사이에 인구가 이제 변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인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직선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이 거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상에는 1차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직선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원래 인구 입장에서 보면, 인구 수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지수 함수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는 저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B 부분을 일정하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약 100배의 인구수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걸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아마 뭐 특별한 그 연습 없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설정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B를 결정하고 나면 인구수가 2배가 될 때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캐피탈 T로 되어 있는 요 대문자 T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면 약 990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한 1000년마다 인구수가 한 2배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술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그 조금 더 정보를 더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논술 문제를 설정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쉬운 형태의 정보들을 주고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기술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두 번째에서는 70배 중에 대한 그 식을 하나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근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텐데요. 그 내용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들이 2배가 되는 데는 어떤 식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조건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약 100년 동안 4배 증가한 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활용하려면 2배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지 적용 가능하니까 4배로 표현되어 있는 정보들을 2배짜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배 되는데 50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캐치해내고 나면 나머지는 주어져 있던 70배 중 법칙이라는 거에다가 50년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조건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이해하고 나면 특별히 뭐 적용할 식도 별로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번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산업화 시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산업화의 전기 부분 350년하고 후기 부분 100년하고에 대해서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배씩 증가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전기 부분에 그렇게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그게 만약에 2분의 1 정도의 증가율밖에 안 됐었다고 하고, 후기 부분도 원래 증가율이 있었는데 그거에 한 4분의 1밖에 증가율이 안 됐다고 하면 45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가 실제로 한 어느 정도 됐었을지 한번 추정을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350년 동안 우리가 원래는 4배가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 후기 때 100년 동안 4배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배 되는 데는 전기는 175년이 걸렸을 거고 후기는 50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증가율 자체가 전기는 2분의 1, 후기는 4분의 1로 줄었다고 하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50년이 걸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기도 2배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200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450년 동안은 어떻게 그 바뀐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어떻게 됐을 거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문제죠. 그래서 350년에 2배씩 들어가니까 350년 딱 지났으니까 딱 2배가 됐겠네요. 그리고 후기 때도 2배 되는데 200년이 걸리는데 100년 딱 소요가 됐으니까 2분의 1 정도 됐으니까 루트 2배 정도로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450년이 다 지나고 나면 전기의 2배, 그 다음에 루트 2배, 그래서 총 2루트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배점도 그렇지만 아주 난이도를 높게 설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서술형 문제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죠. 식 자체라든지 활용하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은 어떤 도형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어져 있는 그 도형은 포물선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포물선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선이 위쪽에 하나 있고 y equals k라는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밑에 어떤 곡선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곡선이 원점을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 고정점인 R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까지 Q까지의 거리까지 이렇게 합했더니 항상 일정하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저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교과과정 보시면 자취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에 자취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없이 이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연습을 했었지만 또 이 조건은 또 처음 봤을 수도 있겠죠. 내가 연습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자취 문제에서 내가 자취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접근했었던가라는 것들을 잘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그냥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 함수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이런 부분이에요. 자,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그 PR, 선분 PR하고 PQ의 합을 구하면 그게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편으로는 일정하다라고 해서 상수 C를 썼고요. 특별히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길이가 A 플러스 B, K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건에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 오른쪽 편으로 전개되어 있는 부분은 PR하고 PQ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좌표들에 의해서 직접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보면 두 번째 줄에서 식을 전개할 수 있겠죠. 스퀘어 루트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제곱해 갖고 해결을 하려고 아마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까지 설정만 하시고 나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주어져 있는 조건을 그대로 해석한 걸 그대로 표현만 했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당황하면 저렇게 식을 쓰겠다, 자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연습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저걸 또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거 자체는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정만 하고 나면 식은 그대로 전개하면 자연스럽게 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 equals 4a분의 x제곱, 이 식은 금방 구해요. 근데 그 다음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함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는데 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를 정의하는 정의 구간이 결정되겠죠. 일반적으로 정의 구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면 괜찮지만 여기서는 직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맨 뒷부분에 있는, 마지막에서 뒷부분에 있는 정의 구역을 결정을 해줬어야만 합니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정도 디테일을 살짝 내가 정리를 깨끗하게 못했다라고 하면 학생부 1등급 정도의 점수는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술 같은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꼼꼼하게 뒷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시고 잘 기술하는 그런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충분히 내가 쓴 거에 적합한 점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선분 두 개의 곱이 최대값 구하는 최대값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좌표식으로부터 그대로 PQ와 PR에 대한 식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PQ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었을 거고요. PR을 그냥 구하려니까는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돼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합이 아까 일정하면서 A 플러스 K 값으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서 이제 그 식을 풀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미분이 잘 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미분에서 0 되는 케이스, 극값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극값의 조건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정의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 끝점에 대한 정보들을 또 찾아갖고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최대값 구하는, 미분에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에서는 아주 자주 해보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수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최대값을 어떻게 접근할지도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까지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하기도 다 좋았을 거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검해야 되는 점들을 잘 체크하고 그 중에 최대값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극점에 해당되는 부분만 달랑 보고 나머지 양끝점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다고 하면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연습이 필요해요. 아까 1번하고 2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기하학적인 문제들은 항상 그렇지만 설정을 어떻게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설정하느냐, 그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잘 설정에다가 반영을 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인트를 보면 면적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PQ가 Y축하고 이제 평행하다는 조건을 썼어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직선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서 Q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으로부터 PQ가 Y축에 평행하다는 조건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X축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Y축의 그 좌표값의 차이만큼이 이제 그 삼각형을 결정을 하는, 면적을 결정하는 두 개의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기술을 하려고 보니까 적절하게 미분을 해서 내가 구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들어가 있는 함수를 갖다가 내가 미분할 줄은 모르니까 구간을 적당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Y축을 중심으로 해서 X축이 이제 X값이 양수 쪽인거나 이제 음수 쪽인 곳이나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니까 한쪽만 계산을 해서 어떻게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대칭값에 의해서 그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간을 이렇게 적당히 나누어서 미분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중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술 없이 그냥 했다고 하면은 점수가 약간은 감점 요인이 있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그대로 글을 쓸 때 마저 반영을 시켜서 글을 써 주셨어야 그 부분들에서 감점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곱씹을 그 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주 보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주 보던 문제고 그 다음에 자주 내가 해봤던 서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잘 디테일하게끔 잘 적어 나가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개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떤 격자점을 이렇게 줬어요. 이제 정수점 x, y의 정수값으로 해당되는 격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이동해서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느냐, 몇 번 이동했을 때 어디 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우의 수 배우면서 굉장히 자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했던 걸 그대로 하면은 수능 난이도보다도 낮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더 주죠. 어떻게 하냐면 그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일 때는 확률을 P를 주고 상하로 움직일 때는 확률을 Q를 줘서, 그래서 확률 조건을 하나 더 줬을 때 어떻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확률 문제를 살짝 접속을 시켜가지고 약간의 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혹시라도 이 문제를 처음에 설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 정도에서 아마 출제자는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딱 해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확률 P와 Q를 딱 주고서 한번 해봐라 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조금 앞서겠죠. 그래서 난이도의 조절을 위해서 약간의 스텝을 줍니다. 스텝을 주면서 스텝들이 뭘 역할을 하냐면 그 다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키들을 거기에다가 살짝 이제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앞부분, 이렇게 스텝들이 되어 있을 때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예들을 주고서 접근을 하게끔 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예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뒷부분에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키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문제들, 특히 수리 쪽의 논술 문제들을 보실 때 문항이, 소문항이 여러 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시면 돼요. 그 안에 앞에 있는 스텝들에서 뒷부분에 있는 해결을 위한 키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서 그런 것들을 나눠 놓은 거니까 문제를 뭐 많이 늘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에서 뭘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보시면 4번을 시행을 했는데 1, 3이라는 좌표에 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4번 만에 1, 3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만에 1, 3에 가려면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언젠가 한 번은 가야 되고 위로 3번은 가야 돼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없겠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여지는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다 해야지 딱 도달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그 뒤에 있는 문제들,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키포인트입니다. 잘 보시죠. 그래서 1, 3에 도달할 그 확률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이 부분은 아마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딱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문제들의 해답까지도 다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4 컨비네이션 3 정도를 갖다 값을 금방 구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일 때 확률 P,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일 때 확률 Q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건너가려면 P 한 번 쓴 거고 3번을 건너갔으면 확률 3번을 갖다 그대로 적용을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한 번, 6분의 1 3번을 갖다 적용을 해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적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종 값을 구할 때 이걸 그냥 곱한다. 물론 답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냥 곱한 이유를 적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독립시행이다라는 부분을 적시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곱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논술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답을 기술할 때 왜 그렇게 기술을 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습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면서 봤던 그런 키포인트를 2번 문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n번 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좌표 K하고 L로 갔는데 K하고 L하고 딱 더한 게 N이에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바로 가서 그 위로 올라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K번,
그다음에 위쪽으로 L번 딱 움직이면 딱 그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좌우를 왔다 갔다 할 여지도 상하를 오락내리락 할 여지도 없습니다. 딱 해당되는 것만 딱 움직여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K를 K라고 놓고 나면 L에 해당되는 건 N-K로 우리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N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우측으로 K번, 위로 N-K번. 그래서 경우의 수가 K 컨비네이션 N-K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결정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 시행에 해당되는 확률들은 각각 P가 K번 등장했고 Q가 N-K번 등장했기 때문에 나머지 합산하면은 결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1번에서 했었던 스텝을 아까는 숫자로 되어 있던 것들을 여기서 문자로만 바꿔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1번 스텝이 없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난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브 스텝을 갖다가 줄여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주면 줄수록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안에서 키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좌표 KL이 이제 N보다 작은 이게 이퀄리티가 빠졌나요? 이퀄리티 없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N번만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지금 K의 절대값 더하기 L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간 안에 있는 점들이 N번만에 다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N번만에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더 나가야지. 그래서 그 바깥에는 없고 그 안쪽에만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N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부분. 그러면 확률은 1이겠죠. 전체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 확률이 1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부분에서 했었던 부분 N번만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률을 빼내면 여집합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집합에 대한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잘 해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꼼꼼함을 어디서 요구하냐면 지금 일단은 2번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4개 정도 P1, P2, P3, P4라고 해가지고 이런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름모를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셨을 텐데 마름모가 지금 4변이 있어요. 그 4변에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 4분면에 있는 변을 2번에서 아까 해결을 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한 거를 4개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4배를 해주면 각각의 경우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해결을 하면 각각의 확률이 P 플러스 Q의 N승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런 게 4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1에서 4개의 P 플러스 Q의 N승을 뺀다. 그러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생기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문제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아까 할 때 중복해서 센 부분이 있습니다. 마름모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각 변에 대해서 볼 때마다 2번씩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카운트한 것만큼을 더 빼내셔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확률 부분만큼을 빼내는 부분이 2배의 P의 N승 더하기 Q의 N승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 부분까지 잘 완성을 하시면 학생부 1등급, 2등급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리 논술, 자연계열의 수리 논술은 학생부 비중보다 논술에서 어떻게 문제를 잘 결정을 하느냐, 잘 기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끝부분까지 잘 정리를 하면 학생부 등급 한두 등급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점수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 내에서만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던 문제들을 서술형 문제의 기술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스텝을 밟을 때 왜 그렇게 스텝을 밟게 됐는지를 표현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아마 특별히 논술 부분, 특히 자연계열의 수리 논술 부분은 특별한 다른 연습 없어도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습들 많이 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